네, 들으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삼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 기술까지 협력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새 정상의 정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이 보여준 정치적 용기를 크게 칭찬한다. 또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였다. 또 윤 대통령은 삼국 협력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좀 기대를 한다. 또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안보 강화를 좀 새로운 차원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잠깐씩 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소다자 어떻게 보면 안보 협력체, 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봐왔던 것 같이 어커스 같이 예를 들어서 영국, 미국, 호주 또 쿼드와 같은 예. 그러한 어떤 플랫폼을 이제 우리도 예. 갖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벤트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또 이번 정상회의가 더 눈길을 끄는 건 이렇게 한미일 삼국 정상이 다 같이 만나는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의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모인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례적이다. 네, 예. 1994년에 어떻게 보면 처음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무라야마 총리,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이제 당시 모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에이펙 계기로 이제 모였던 상황에서 이제 삼국 정상회담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계속 에이펙이라든지 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나토에서 이제 만나서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독으로 이제 삼국 정상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삼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 배경에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예. 항상 얘기했던 것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시기와는 다르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예. 그러한 미국 쪽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안보 위협. 일본 쪽 언론을 체크를 해보면 주로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안보 위협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협력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정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리더십에 의해서 협력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런 제도화, 좀 시스템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일본이 바라는 바다. 미국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안보 위협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다. 특히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면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 워싱턴 선언이었습니다. 네. 확장 억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국내적으로는 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여론의 반발이라든지 어떻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짐을 좀 분담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이해관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미일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 시기에 갖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일 3국이 전해드린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의 정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약 한 30여 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는데 이렇게 외국 정상들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다라는 부분이 좀 알려지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한일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미일 이해관계가 맞물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 정상을 이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동북아 지역의 협력, 안보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사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굉장히 좀 빅딜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정도 스케일의 어떤 협력 조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역사적인 그 빅딜과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것들이 이제 처칠 수상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관련해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나서 예. 얘기를 했었던 것도 있고요. 카터 대통령 시기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회담을 어떻게 보면 성사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삼국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 열리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커스나 아니면 예. 쿼드급의 어떻게 보면 이 삼국의 소다자 안보 협력체를 예. 구축한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예. 그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 시기에 좀 동북아 협력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드러내고 싶다 이런 의도도 충분히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그 국내 정치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내년 2024년에 미국 대선이 그렇습니다. 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또 한 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 또 경제 안보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경제와 안보 협력의 수준을 높일 이번 회의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경제 안보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가장 키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3개국 협력의 중층적인 정례화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층적인 정례화다. 중층적이라는 것은 정상 간의 회담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것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상무장관이라든지 외교장관 또 국방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재무장관급에서도 뭔가 정기적으로 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 한미일이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층적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례화라는 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층적인 정례화가 좀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앞서 짚어주셨던 워커스라든지 또 쿼드와 같은 플랫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밀도와 어떤 뭐 강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지요? 비교를 좀 해주실까요? 근데 사실은 그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약간의 우려 또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쿼드 같은 경우에 인도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뜻하는 대로 좀 움직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공고화된 플랫폼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존의 이 한미일 3국 간의 경제 안보 대화라고 하면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참여하는 협의체죠. 과거 2차례 열린 바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고위급 채널로 격상을 하고 정례적으로 개최가 된다. 이런 의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NSC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작년 11월에 이제 프놈펜에서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월과 7월에 2차례 이제 만나서 어떻게 보면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 급 자체는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또 미국에서는 이 NSC 기술 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올해 4월에 또 한국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한미 간에는 그 NSC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실 실장급 간의 이 차세대 핵심 또 신흥 기술에 대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미 간의 실장급의 그런 대화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일단 이 정상 간의 정기적으로 만남이 예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층적으로 장관급에서 또 국가안보실 실장급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만나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층적으로 이 이슈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미 간의 채널이 이미 있었고 또 미일 간의 채널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미일 3국 공동으로 이제 가지고 가고 확대를 시킨다면 한일 간의 채널도 그만큼 더욱더 다각적으로 발전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과 일본 또 미국이 공통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뒷짐지고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커트 캠벨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브루킹스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뒷짐지고 서 있을 수만은 없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해서 삼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양자 간에도 경제 안보 관련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3국 정상이 추진하는 고위급 경제 안보 협의체 정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그 성격은 뭐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는 그런 안보 협력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만한 그런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 안보 관련된 이 대화 자체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특히 공급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슈에 대한 대응이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자원 무기화 이런 것도 우려가 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뭐 홍수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물류의 차질 또 이제 사이버 해킹에
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이 교란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대응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따로 뭐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한미일 3국이 뭐 반도체 같은 공급망의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관련 물자가 좀 부족했을 때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그런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요소수 사태를 겪은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 얼리 워닝 시스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했던 것이 이제 우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제로서는 그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올해 5월에 이제 필러 2 공급망 필러를 이 멤버 국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안에도 이 조기 경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공동의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얼리 워닝 시스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미국도 한국과 미국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얼리 워닝 시스템을 같이 하자는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지금 원활하게 뭐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본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왕 하는 김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친구가 많을수록 공급망 이슈는 더 해결하기 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 7월에 워싱턴 DC에서 한미일이 제2차 경제 안보 대화를 개최를 하고 첨단 기술, 에너지 안보, 뭐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같은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 안보 대화의 급이 격상이 되었을 때 이제 공동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떤 방안들이 나올 것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이 공급망 관련돼서는 역시나 이제 그 얼리 워닝 시스템 연계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미국이 에이펙 호스트 국가 주재 그 의장국입니다. 예. 그래서 11월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까지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타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필러 2 공급망은 타결이 됐지만 필러 1, 3, 4 그러니까 무역과 이 청정 경제 그리고 공정 경제 부분은 아직 타결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빠르게 이제 IPEF 이 이슈를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고자 노력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안보 이슈에는 이런 공급망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술 이슈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첨단 예. 기술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기술에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육성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을 보호하는 이슈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도 이제 미국이 대중 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한미일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서 이런 기술의 육성 부분 어떻게 보면 공동 연구를 하는 부분과 함께 기술 보호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은 좀 어느 정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새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변수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 공급망 사슬이 불안정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긴밀한 경제 협력이라는 게 미국에도 어느 정도 큰 버팀목이 될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역시나 이게 공급망 이슈라는 것은 특히나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 협력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칩스 액트라든지 뭐 IRA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자국에 이제 유치를 하려고 했고 또 프렌드 쇼어링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한미일 간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예로 들면 우리가 제조에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지만 예.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장비라든지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의존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미일 간에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이제 협력을 했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 또 소부장적인 부분,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주요 소재나 원자재 부분 같으면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같은 예.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중국 어떻게 보면 수교 이후에 첫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 부분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가지면서 이 리튬과 같은 이제 원재료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런 수산화 리튬 같은 것들이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예. 우리가 적자를 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한다면은 역시나 어떤 특정 국가에 너무 이제 의존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부분은 특히 수입이라든지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특정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국들에서 다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의존도 줄이기 이것은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이 수입이라든지 수출의 다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국에 대한 의존화를 줄이고 좀 다양한 국가에게로 의존도를 좀 넓힌다는 거지 그냥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향후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을 좀 어떻게 메워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엔 특수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의도는 시진핑 주석을 이제 초대를 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전략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딜리스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지 러먼도 상무장관, 뭐 옐렌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한다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소타로 자민당 부총재가 대만에 그 8월 초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표도 8월 말에 이 공명당 대표는 중국을 방문합니다. 예. 기시다의 친서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동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쓰면서 중국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당분간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변화를 하더라도 중국과 완전히 무슨 디커플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예. 뭐 그렇게 앞서 나가서 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런 관계성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런 중국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특히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제 삼국 간의 정상회의가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당장 경제적인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안보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에서의 협력이 강화가 되었을 때 중국에서의 당장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뭐 그 중국 쪽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좀 강하게 이제 비난을 예. 하고 나왔죠. 이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 이 플랫폼 생각을 예. 해보면 우리는 이미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예.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런 식으로 정례적으로 갖는 것이 그렇게 중국이 비난할 만한 일인가? 물론 이제 무게감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중국도 좀 과한 어떻게 보면 반응이 아닐까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상회의 관련해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미 좀 대체적으로 골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경제안보 전문가시니까 경제협력 관련해서 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공급망 이슈 많이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제 기술 쪽에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그 이미 이 상용화된 기술에 있어서의 협력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히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술 이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공동으로 이제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에 이런 그 신흥 기술에 대한 14가지 기술을 선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12개의 국가 전략 기술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그 경제안보 추진법을 하면서 20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선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중첩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퀀텀, 로봇, 뭐 이런 양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삼국이 같이 할 만한 같이 연구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표준도 만들고 또 그 기술에 관련된 규범도 만들어내는 이러한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협력 강화 관련해서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